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 주민주권과 지방분권의 실현 제6회의 1분과 주민자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회는 동국대학교 신믹석 교수님께서 보시기로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안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논문 두 편을 발표하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필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셨고요. 그리고 같이 공조를 하신 서정대학에서 오신 염일열 교수님, 이 세 분이 쓰신 논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지역정치와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전 주민자치 편집장을 지내신 박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필두, 최인수 선생님, 앞에 나가 계시네요. 예, 바로 발표 준비가 지금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우리 박철 전 주민자치 편집장입니다.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발표 논문에 대해서 토론자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요. 우선 공공성과연구원에서 오신 유동상 박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의회 부회장이신 조정식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김찬동 교수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약간 좀 지체된 관계로 바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 김필두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방행정연구원의 김필두입니다. 제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논리에 관한 것이고, 사회적 가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지방자치 목표 이런 것도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수행해야 될 목표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정부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의 수혜자랄까, 아니면 사회적 가치 성공을 위한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규정을 하는데 다양하게 많은 개념들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2017년도 박광원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이 있는데, 그 법안에서 사회적 가치 개념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공공의 이익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착안을 해서 본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고 규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기업이 활동할 때 기업이 사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정책을 집행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기본 법안에 보면은 인권 문제라든지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 일자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사회적 공헌, 그리고 환경 참여 공동체 등 이 모든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뭘 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를 두 가지, 공공의 이익과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공동체는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은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표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흔히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뮤니티 어원을 살펴보면은 함께 서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봉사한다라는 개념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공동체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나 특징, 구성 요소는 우선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영역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데,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하고 또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게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드린 공동의 비전과 구축, 지역사회 역량 강화, 파트너 확보, 지식 정보의 공개,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의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와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정책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회적 가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구체성을 띠지 못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개념 속에서는 중복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6가지 인권부터 해가지고 공동체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치 사이에 중복되는 게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시민 참여와 소통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가치가 실현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표성이나 방향성 이런 것이 제대로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적 가치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되고 녹아 들어가야 될 것은 지역 사회 내의 공동체 구성원인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한 참여와 소통 역량이 필요한데,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평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다지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역량, 말하자면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공공 부분에 반영을 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주민 참여라든지 주민 자치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말하자면 과거에 하던 그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해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경로 의존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수요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정책이 대부분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책들이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서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정부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 인력을 보강하지만은 그 정책에 대한 수요자들이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과 수요자 사이 괴리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만 아는 사회적 가치가 아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리고 공동체, 개인이나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성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눔으로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규정을 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같은 차원에서 공감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 정책을 수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정책들은 정부의 경로 의존성에서 과거에 하던 정책들이 연결선상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사회적 가치 정책을 실현할 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 주민 개개인의 참여가 아니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의 참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참여해서 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주민 사이 말하자면 민관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데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에 있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동체가 참여해서 공동체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를 조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정책 집단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욕구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공동체 간의 상호 협력 관계의 구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의 집행을 통해서 과연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어야 하는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이제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용두삼위꼴로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고 결과가 나타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각 사업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그런 우선 사업 가치를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해서 주민들한테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필주 박사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촉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그러면은 발표자분들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필두 박사님 충분히 하실 얘기가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이따가 토론 끝나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을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전 주민자치 편집장을 지내신 박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지역 정치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박철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은 논문 수준이 아니라 저희 글을 쓰게 된 거는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한 1년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제8회 지방선거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을 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추진했던 그 지방 분권 국가임을 갖다가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게 다시 재촉발될지, 아니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지, 그래서 선거가 실시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를 갖다 명시한다면 그 정치 제도도 좀 분권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게 실시됐습니다. 예. 그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 밝혀둘 것은, 제 발표문은 개념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개념의 확장성 차원으로 현재의 뭐 현장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래에 펼쳐져야 할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작성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 뭐 정치나 뭐 정당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정당에서 하면 미국 정당 조직 형태를 보면은 미국에는 정당 조직 기본 조직은 전역 한 10만 개 이상의 선거구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풀뿌리당 조직인 선거구원회로 되어 있고, 일본 정당은 우리 같은 정당법이 없고, 다만 이제 정치자금 규정법 제1장 3조 2항에 보면은 일본에서 정당이라 하면 소속 국회의원이 이제 5인 이상이거나 전국 그 참의원이나 중의원 선거에서 뭐 득표율이 한 2%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체를 갖다가 이제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참고로 할 만한 게 일본의 지역 정당인데, 그 일본의 지역 정당은 이제 지방의원 등 풀뿌리 정치인들이 모여 만든 정당으로 지역적인 주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 등 지역 생활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 많으나, 이는 엄밀하게 규정하자면은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해갖고 지역 정당이 급부상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 거여서 적어봤습니다. 그 지역 정당이 활성화된 것은 기존 정당에 대한 염증, 정치권의 이전 투구에 따른 국정 혼란, 중앙 정치에서 소외된 지역의 반발, 하는 일 없이 높은 보수를 챙기는 지방 의회에 대한 주민의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정당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헌법 제8조 1항에 보면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해석하자면은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을 할 수 있다. 또 지역 정당과 정치 결사체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제8조 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정당법 제3조에 보면은 정당은 수대 소재하는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고 17조에 보면은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정치 결사체는 가능한가 보면은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보면은 향후에 같은 사적 모임하고 새마을운동 같은 국민운동단체,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정치 활동이나 공직 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은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항에 보면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해서 뭐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 결사체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역 정당의 뭐 장점은 여기 계신 뭐 학자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이 잘 알 거라 생각하시고요.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정당의 도입을 갖다가 주장한 이제 몇몇 주요 정치인이나 학자분들에 대해 좀 실어봤는데 원혜영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현행 정당법은 정치 결사체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다루는 지역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정당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강재규 인제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2011년 한 포럼에서 현행 헌법과 정당법상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 본질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 제도의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 정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강경태 신라대 교수께서는 2009년 4월에 있은 한 토론에서 현대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단체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었습니다. 국민과 주민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민은 지역사회의 주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가 중요하고 지방과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활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활정치는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정당정치에서 이념과 제도, 권력을 걷어낸 주민들 삶의 주체적 구성과 관련된 자아실현과 일상생활의 정치를 중심으로 구축된 질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치 질서의 경직성으로는 더 이상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물질 풍요의 획득을 위한 정치, 즉 생활정치하고 권력정치를 위한 패권정치, 이 두 정치는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자들은 민본에 입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제 정치를 펴고 행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심이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공공의장에서 각기 자신의 이득과 욕구를 분출하는 가운데 걸러진 공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스스로 정치 질서를 만들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일들은 자율적으로 해결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행정학, 저도 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지방자치를 갖다가 할 때는 분명히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자치와 함께 국가 영역인 지방정부의 운영의 한 방식의 축이지만 오늘날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민자치라는 용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 운영에 초점을 맞춘 걸로 주민자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념이나
조직체를 갖다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 대표 기구를 갖다가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를 갖다가 자체를 주민자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굉장히 개념에 대한 혼란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지방자치의 주민자치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주민자치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주민자치 기본 이론은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단체를 구성해서 구성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원리라고 이 행정학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거나 2번은 주민들의 대표기구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용어를 하나 놓고서도 상당히 그 지역에 가면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희미하지만 제3의 얼굴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각 주민 조직들, 즉 스스로 단체를 구성 운영해서 운영하는 조직들, 뭐 새마을운동이라든가 분여회라든가 각종 소모임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 조직들도 주민 스스로 구성해서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라는 단어를 하나를 놓고서 개념을 세 가지로 쪼개서 각각의 주민자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 요건 시간상 이제 뒤에서 하고요. 지역 정당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정치적 면에서는 주민자치 주체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 주체기구는 지역 인재들을 발굴 육성하고 인재들이 지역사회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 체험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견제 및 지원하는 서포트 주민의회로서 정책과 발굴 및 제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포트 주민회회는 한 3단계로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리 단위는 주민총회 아니면 주민포럼형을 구성할 수 있고요. 읍면동 단위는 주민의회라고 할 수 있고 시군구 행정의 중간 지원 조직체 역할을 하는 시군구 단위는 통합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정부가 주민자치 주체기구를 표방한 소위 말하면 민민협의체이자 민관 중간 지원 조직체를 표방한 현 주민자치회를 법률적 검토로 보면은 과연 이게 실시될 수 있을까 보면은 현재 지방자치분권법, 자치분권법, 특별법하고 공직선거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법 제29조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61조 1항 7호에 보면은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논의가 주민자치회를 법인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법인화한다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면 안 된다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해서 현재는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이제 패권 정치나 생활 정치를 좀 구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주민자치 주체기구에 생활 정치 활동은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를 갖다 명시했을 때 정치 제도의 지방 분권화도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생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동경생활자 네트워크의 대리운동을 갖다가 좀 참고할 만한데 대리운동의 핵심 개념은 주민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를 추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제도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도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민의 공론장의 구조를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 주체기구가 지역정당은 아닙니다. 지역정당 역할 중 인재 육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모으고 다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 주체기구는 정당의 선거 후보를 내거나 특정 당을 위한 선거 운동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이 공공의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그 표출된 생각들이 치열한 담론 정치를 통해서 도출된 공공의가 전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 정당 공천제 폐지가 좋으냐 옳으냐 아니면 내천제가 옳으냐 아니면 정당 공천제가 옳으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전 녹색당 홍보기획단장이 내천제를 지적하면서 기초선거 공천제 대안은 폐지가 아니라 주민정당에 의한 다른 공천제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역정당은 국가 영역을 견제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중앙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공적 정치적 시스템 형성을 주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의 정치 질서를 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정치 결사체는 다양한 정치적 논쟁을 생산 가공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인간 욕망의 공장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주민자치 주체기구는 뭐냐?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를 비전으로 해서 역할 중에 지역정치적 역할을 보면은 지역정당의 역할에서 후보자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제외한 생활정치라는 준정치 결사체를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주민자치 주체기구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에서는 뭐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뭐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 복지적 측면 그쪽은 제외하고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주체기구라고 표방을 한 거는 74대 국정과제 보면 마을자치 활성화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겠다. 마을협의체로서 소위 말해서 민민협의체로서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를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겠다 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조직들의 총 주체적인 대표기구로 만들겠다 하고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리를 보면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주체 조직들의 총 대표 허브 아니면 뭐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 법을 제정할 때 주민자치 특별법이든 기본법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서 따로 법률로 뽑아내든 그 주민자치회에 민민협의체의 권한과 민관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지위를 갖다가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행 정당법은 62년 개정된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군사정부 시기의 정치 결사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오직 정당 정치, 그러니까 정당에 의한 정치하고 패권 정치, 그다음에 이념 정치 차원에 머무를 때 우리 주민들의 삶은 이념 논쟁 권력 투쟁에 의해서 소외되고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는 힘 있는 집단과 국가에 밀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질서를 정치가 아닌 행정이나 사회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바라건대 2017년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할 때 헌법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앙의 지방의 대표들을 갖다가 대표기구를 설치하겠다. 이 국무회의가 단지 중앙의 들러리가 아닌 그 지방 의사결정체의 권한을 부여된 국무회의가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국가대표, 지방대표로 이원화되는 것을 좀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따라서 국가와 국민에게 한 이 대통령님의 그 약속이
현재 엘리트 정치하고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개혁의 거센 바람이 부는 실마리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철 주민자치 편집장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늦게 오긴 했습니다만은 두 분 논문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같은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토론자로 나와 계신 선생님들이 세 분 계신데요. 논문 두 편에 토론자 세 사람, 이게 짝이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논문이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뭐 특정한 발표자의 논문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 두 개 논문이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 논문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평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토론자 순서대로 공공성과연구원의 유동상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유동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주제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몇 마디만, 뭐 논문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요즘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지 지역 정당에 대한 제 의견을 약간 피력하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적 가치가 어떤 늘 합의하는 데 실패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떤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적 가치가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들이 이제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회적 가치에 과연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도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하고 집사람이랑 넷이서 생활을 하는데 여지껏 한 번도 가치를 합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수십 년을 살아도 안 되는 그 가치가 과연 일반 시민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부정적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앙 정부 주도로 혹은 때때로는 몇몇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야 된다. 지역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공동체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는 아직은 뭐 그건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던 같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무언가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냅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를, 공동체들,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냅둬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누가 나오냐면 공무원들이 또 튀어나와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를 지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지원하고 말을 하는 얘기입니다.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약해질 거다라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정책은 효과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뭐 4.19 때도 있었고 몇 번의 이 지방자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들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 수많은 제도나 법률들이 미리 만들어졌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합의를 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봉사하는 의미에서의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거 잘못된 일인 겁니다. 본인들에겐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것이죠. 바본 겁니다. 그걸 따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차제에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이해관계를 따져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가치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적 가치가 독립 변수가 되어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는 마중물로서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정당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통합하고 중앙 정치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중앙 집권형이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이 대표해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무언가를 집행해 나가는 것도 분명히 그거는 사회적 가치로서 봤을 때에도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에는 이 효율성과 소위 얘기하는 민주성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지 않으면 이러한 논의는 또 다시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역 정치, 지역 정당을 얘기할 때 뭐 정당 공동체 폐지를 한 해 만에 하는 거 제가 생각해봐도 그거 폐지 안 됩니다. 폐지가 되는 순간에 중앙 정치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 정당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효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논리 개발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유동상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성남시의회 부회장이신 조정식 부회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2021년 지방자치 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요. 또 이 소중한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또 현직 시의원으로 한 7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술대에서 학자분들과 토론을 하니까 사실은 좀 학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훈련된 그런 학술적인 관점에서 어떤 세상을 보고 저같이 이제 현장 정치인은 뭐 이렇게 두서없고 또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이제 발표 주제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를 왜 여기에 불렀는가 하는 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사회적 가치라는 그런 개념을 이런 공동체에서 실현되게 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지방 행정이라든가 또 지방 의정이라든가 또 다양한 지방 정책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젠 포함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런 주제가 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지역 정치와 주민자치 또 지역 정당과 뭐 생활 정치 이런 주제를 하신 내용은 기존에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또 정당 공천제 하에서 어떤 양당제의 그 어떤 정치의 행태가 가져오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풀뿌리 지역 정당의 존재 이유와 또 이제 새롭게 주민자치회의 전국적인 실시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에서 그 생활 정치 생활 자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가 과연 지역에서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시의원으로서 어떤 지방의 정책도 좀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이런 주민자치 사업도 같이 이렇게 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그러면요, 약간 이제 지역 정당 뭐 주민자치의 이제 주민자치 기구의 생활정치 참여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의원들이나 지방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일반 이제 주민들도 주민참여 예산자라든가 또 주민자치 센터의 그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큰 틀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지방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시민사회라든가 뭐 어떤 주민 뭐 어떤 분들도 선거에 나가는 거는 자유죠. 어떤 그런 단체가 뭐 출마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정당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가 고착화돼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당을 통해서 어떤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런 지역 정당과 주민자치 기구의 그 생활 정치로서의 참여는 이런 자치분권 시대에서 어떤 저희가 요새 이제 협치나 거버넌스 뭐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다양한 시민사회가 그런 지방 정치,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도화하는 노력들을 더 열심히 많이 또 연구돼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세력들의 합의에 의한 지방 행정이 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그런 개념이 지방 자치 또 행정에 녹아들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든가 또 기후 변화 위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폐쇄적으로 돼 있고 보수주의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사회는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심하고 이기주의도 극단화돼 있고 갈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굉장히 해체되는 것이 이제 심각하고요. 그래서 지방 행정 현장에서도 어떤 새롭게 이제 포용적인 그런 복지 국가를 향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방 행정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학술대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제를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의정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참 신선하고 또 필요하다, 또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도입하고 그런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각종 조례에 사회적 가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라든가 민간 보조금 집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평가할 때도 사회적 가치의 지표 반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주민자치회 입장에서도 어떤 뭐 그 주민자치 조례 안에 좀 그런 개념들,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 전체로 보면 마을 만들기 공동체나 뭐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도 그 해당 조례에 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이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또 교육과 홍보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주민자치사업 공모 이런 데도 좀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들을 좀 해라, 또 평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많은 그런 어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발제하시는 거 보면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이 토론에 오기 위해서 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어떤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런 뭐 이제 평가할 때 점수를 한 30%까지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벌써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지표라는 SDS의 13개 개념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과연 이렇게 합의가 될 것이냐의 논쟁은 저는 글쎄 이제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렇게 일할 때는 이미 많은 그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뭐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많은 분들이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지표로 만들어서 개념을 정립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 연구소에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그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그 건국 이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이런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것이 사회적 가치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지방 이제 행정, 지방 정치에 도입하는 이런 그 노력이,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지방 그러면 자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의 그 토론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충남대 김찬동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충남대계 김찬동입니다. 그 두 글이 전혀 다른 내용일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연계성이 저도 발견이 되어져서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김필두 박사님 이 글을 보면서
이 앞부분의 목적과 앞부분과 뒷부분의 인과관계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일단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이 제고돼야 된다. 이런 이 논리 구조인데 결국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된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공동체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 도시화가 되어지면서 한국 사회에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데 이 역할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없는 거에다가 하라고 하는 이런 지금 어떤 모순이 지금 생기는 게 아닐까. 물론 이런 문제 의식들 때문에 정부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시도를 한 거지요. 결국 국가나 행정이 이 시민사회 영역 속에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없는 거를 하려고 막 이렇게 정책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민사회가 스스로 하거나 자발적으로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에 의한 관치적인 특성이 되어져 버리지 않나 하는 모순들. 그래서 결국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삶으로서 뭐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것입니다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생활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패러다임, 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틀들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행정 사업이나 이걸 자꾸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모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번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논문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공동체가 시민사회 영역 속에서 없기 때문에 그걸 지금 뭔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주민자치 주체기구라고 그럴까요? 또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거점 플랫폼을 지금 하나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 그다음 박철 편집장님 이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지역 정치란 개념도 나오고 주민자치란 개념도 나오고 생활정치란 개념도 나오는데 자치도 사실 그게 정치적인 개념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 정치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구성원들에게 주권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 생활 영역 속에서 공공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하여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근린생활정부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을 아무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와 피지배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게 아무튼 있어야 이런 사회적 가치나 앞에 거라고도 관련이 되어져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드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서비스를 줘야 되느냐에 대한 발상을 밑바닥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이미 이거를 행정이나 국가가 다 제공해주고 있고 그다음 광역이나 기초시군구 레벨에서 이 읍면동 레벨에다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자율적으로 시민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 고민인 거고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지역정당 현재는 중앙정당에서부터 이게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차단할 수 있는 좀 분리될 수 있는 지역정당 뭐 아까 일본 예도 들었습니다만 생활자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지금 제안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한 세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수직 수평의 거버넌스로서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려고 하면 거버먼트가 그 영역에서 되는 것 없이 과연 이 거버넌스만 네트워킹만으로 지역 사회에서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공성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행정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는 뭐 단지 내 자치로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비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이 문제를 스스로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공공성의 문제. 세 번째가 정당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차단하기, 거리두기가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지역 사회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 정당 과연 이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게 오히려 먼저이지 지역 정당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중앙 정당이라든지 다시 이거를 뭔가 영향을 끼치고 포획해 버리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들이 오히려 더 남겨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의 기초 정부들을 보면 넌파티전으로 이렇게 시정부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낼 거냐 하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이 보니까 상당히 거대 담론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필두 박사님이 뭐 공동체, 사회적 가치, 뭐 공공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박철 선생님께서 뭐 정당 정치라든가 지역 정치, 뭐 이렇게 지역 사회의 어떤 역량 강화 뭐 이런 약간은 좀 목표 달성을 위한 좀 다운사이징 하는 어떤 수단적인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것은 그 박철 선생님께서 정치적 대리인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죠. 그 프린시펄 에이전트 모델에 관한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개념과 어떤 가치 내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발표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직 한 3분,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혹시 플로어에 혹시 네, 선생님. 네, 네, 3분. 네, 잘 들립니다. 서구 중심적인 그 이론 전개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과연 이런 쪽의 이 저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게 다른데 전혀 우리 쪽에 있어서의 그 어떤 공동체라든지 또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말은 없고 서구적인 말만 한 다음에 그다음 여기 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공동체 개념과 우리나라의 지역 그 공동체나 마을이나 동네나 이런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화나 이념, 제도, 관습이 다른데 서구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과연 사회적 가치라는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로 우리나라 전통문화 공동체라는 게 보면은 유교 제사, 뭐 장자, 친목회, 뭐 이게 완전히 서구와 달라요. 그래서 이 유교 문화와 서구 문화가 지금 융합되어 있는 형태로 지금 그 어떤 뭐 발전이랄까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 전통 문화 공동체라는 개념을 개발을 하고 그에 따른 공동체 역할과 기능을 정립한 다음에 그 여기 아까 13개 지표를 이제 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이런 지표도 외국 중심의 그런 틀이나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 속에서 그 전맥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이제 새로운 이 가치 이 구조를 개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융합된 그런 융합적인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의 외국 서구와 관련된 그런 개념 이것을 찾아야만이 좀 우리의 맥락에 맞는 그런 개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제시한 참여 연계하고 평가 체계가 나오는데
조금 그렇게 해야만이 좀 현실 적합성이 있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 혹시 코멘트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예.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법률이 정치 질서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치 질서에 의해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 질서는 제도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활 패턴, 관습, 도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주민자치회가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공동체성보다는 공공성에 입각해서 좀 실시가 됐으면 합니다. 공공성은 저 조한상 청주대 교수에 의하면은 그 핵심 3요소가 인민하고 공공복리하고 공개성입니다. 여기서 공개성은 투명적이고 정보가 공유되는 공론회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공공복리가 이루어지고 그 공공복리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쓰레기를 치울 때 누가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 처리의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 문제는 어떤 거냐, 이런 담론 정치가 모든 게 따지면은 넓은 광의로 보면 다 정치적인 겁니다. 이걸 사회적이나 행정적인 일이라고 중앙에서 치부해 버리면 주민들은 소위 말하면 지금 직접민주주의 하자, 직접민주주의, 정확히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준직접민주주의인데 그걸 하자, 그 주민투표까지 발현하고 현 정부가 주민주권 차원에서 뭐 그 소환제도 만들고 뭐 조례 개폐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길을 가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공론회장을 좀 더 활성화돼야만 사회적 가치나 아니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플로어에서 예, 지금 시간이 이미 조금 좀 지났습니다만은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거로 알고요. 혹시 토론자 선생님도 혹시 또 특별히 예, 제가 임시로 다 이렇게 급박하게 사회자로 다 이렇게 와가지고 간신히 시간은 조금 오바되긴 했습니다만 모양새는 갖추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민자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김필두 박사님과 박철 주민자치 편집장님 수고하셨고요. 유동상, 조정식, 김찬동 세 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1분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